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경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장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방향으로 흘러내렸고요. 오전 내내 제대로 반등을 주지 못하다가 장 오후장 들면서 오히려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관련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충격을 받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TD 코엔 쪽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간 AI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뒤덮었던 그런 모습이죠. 미국 시장도 빅테크들이 일단 낙폭을 좀 느리기 시작했고요. 자동차 쪽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전 새벽 5시쯤에 갑자기 자동차 관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런 영향들을 오늘 이제 상당히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좋지 못한 흐름으로 나타났다 보이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오늘 일부 글쎄요, 중국 소비주 관련 쪽이 조금 더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례적으로 삼성전자는 일단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지지했던 그런 힘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기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또 사고 있는 모습들이 그나마 시장이 더 빠지는 것을 좀 막았다 정도로 볼 수는 있겠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낙폭이 크게 나타났고,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전력 설비 쪽도 흐름이 별로 좋지 못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낙폭 과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력 소비 관련 쪽이 그렇게 전방 산업이 좋지 않은 건 아니고, 한 2년 정도의 수주 잔고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밸류가 또 엄청나게 높은 상황도 아니어서 그렇게 오늘 속절없이 급락을 해야 될 정도였나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수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힘들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여러 가지 산불 문제도 있어서 좀 비가 왔으면 했는데, 서울 지역은 비가 거의 안 내렸습니다. 하늘만 좀 우중충했고요. 지금 경상도 쪽에 산불 쪽이 난 지역이 어떤지는 좀 궁금은 한데, 정말 좀 빨리 잡혔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렇게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까지 있고 시장도 우울했고 썩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이야기는 제가 또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출연형님, 진짜 주식방송 시작한다 말씀 주셔서 어떤 힘을 내고 좀 꿀꿀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힘내서 다시 한번 시장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도 어제처럼 연장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는 간단히 좀 들어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23.66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하락 영향 때문에 반도체와 소부장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금일도 국내 쪽에 영남권 쪽에 산불 이슈가 부각되면서 모듈러 주택과 4대강 복원, 조림산업, 그리고 건설, 공기청정기 관련된 테마군이 강세 시작을 보였습니다. 자, 거기다 그 외에도 음원음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세점,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출산 장려, 엔젤 산업, 소매 유통, 인테리어, 수산, 광고, 영상 컨텐츠 등 강세 출발 보였는데, 음원 음반, 면세점, 화장품, 그다음에 광고, 영상 컨텐츠, 미디어 이쪽은 역시 이제 중국 소비 쪽으로 조금은 우리가 카테고리를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3월 말에 이제 문화 교류가 뭔가 있을 것이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관세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섹터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최근에 음식료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도 지금 소매 유통 가운데서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 백화점 관련주도 생각보다 오늘 모습들이 좀 좋은 종목이 좀 나왔다. 이렇게 백화점 관련주까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관세 발언을 했고요. 저가 매수에 유입되던 빅테크가 일제히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을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7, 대중 수출 규제와 중국 국가 발전위에서 H20 사용 금지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데이터 센터 투자 숙소,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나왔죠. 자동차는 테슬라가 5.6% 급락을 했는데, 트럼프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 부과 제외하긴 했고, 비와디의 해외 판매 증가 전망이 나타났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2월 내고제 주문은 전월 대비 0.9% 증가를 보였습니다. 예상치 마이너스 1%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3%대로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제 코스피는 트럼프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축소 영향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을 오전에는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중이던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면서 낙폭을 또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후장이 좀 더 힘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장막판으로 갈수록 코스피는 외국인들은 현물을 또 소폭 사는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이 오늘도 현물을 많이 팔았다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을 매수로 순매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일 순매수 전환했던 외국인들이 어쨌든 오전 기준만 놓고 본다면 현물 1,000억 원, 선물은 3,000계약 이상 순매도를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장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을 순매수로 전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반도체 위주 하락했던 미국 주식시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연동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장 들면서 어쨌든 플러스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외국인 2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론은 전 제품군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샌디스크는 이미 4월 1일부터 인상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업황 반등 기대감이 지속됐습니다. 자,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2월 3일 외국인 주식 비중이 43.8% 정도 수준이었는데 전일 기준 44.5%로 외국인 주식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RSI가 재차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RSI가 75까지 올라와서 단기 과매수 권역이어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잠깐 출렁이던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고 RSI가 재차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어떤 자리까지는 와 있는 건 맞습니다.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에 반등 이어가던 자동차 업종이 미국 관세 영향에 상승폭이 일부 반납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배당락 관련 종목으로 본다면 오늘 교보증권과 DB손보, 세아베스틀 지주 등의 오늘 배당락 영향 때문에 매물이 일부 출회됐고요. 엔터주로서는 하이브나 SM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SM이 아마 52주 신고가 나왔습니까? 장중에. 하이브도 상승을 했고요. 관세 피해가 없고 25년 6월 11일 멤버 정국 그리고 지민 전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전원 활동 재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하이브도 상승세 보였고 SM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DOU 지분 인수하면서 중국 쪽과 관련된 확장세 이런 것들 관련해서 SM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일 주주총회에서 2027년 영업이익 1조를 목표로 한다는 발표, 최저 배당 상향, 그리고 자사주 소각 등 밸류업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오늘 소매 유통 쪽에서 백화점과 이마트 등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재와 자동차 차익 실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의 지수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오후장 들면서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강세가 그나마 지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였고요. 관세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관세에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엔터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세 보였고 SM은 목표주가 상향과 실적 기대에 상승세를 보이는 게 눈에 띄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선별적인 주가 흐름이었고 전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던 네이처셀은 수급이 재유입되면서 오늘 장중 상승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가 어제 났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부 정치 인맥 관련주가 특히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언급됐던 종목들이 다소 좀 상승세가 역시 이어졌고요. 자, 국내 증시는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서 겹악재가 발생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섹터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종은 내달 3일부터 자동차 관세부가 현실화가 됐고요. 현대차가 미국 생산시설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분의 관세부가 피해가 예상된다 볼 수 있습니다. 기아, HL만도, 한원시스템 등 자동차 업종 전반 약세를 보였고요. 관세가 현대차에만 적용된 것은 아닌데 산업 전체에서 주요 경쟁사들과의 가격 경쟁력과 관세 영향 노출도 등에 따라 실제 영업 수익에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도요타, 혼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2에서 3%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포드와 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도 4에서 6%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관세는 오히려 미국 업종, 미국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를 갑자기 이제 불러버린 거죠. 이건 좀 이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있는 것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 중단에 더해서 미중 간 AI 반도체 무역 규제 강화 움직임 때문에 반도체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인 배경이었고 국내 반도체 업종 역시 연동해서 투심이 약화됐고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등의 HBM 관련 기업들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뭐 장비주들도 역시 약세였는데 한미반도체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한화그룹에서 또 추가적인 장비 발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의 장비 발주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한미반도체에 관련된 투심이 조금 악화되는 그런 것도 영향이 일부 있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AI 반도체 사업에서 비교적 부진했었던 삼성전자가 오히려 레거시 반도체 업황 개선과 가격 상승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하이닉스는 좀 밀리면서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그런 디커플링이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죠.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업종, 그리고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등 방산업종도 가격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분석이 되고 있고, 반면 그동안 주가가 눌려왔던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BGF 리테일 등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주총회 이후에 주저하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엔터미디어 업종을 본다면 역시 오늘 강세였고요. 일부 화장품, 뭐 펌텍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는데 DOU 자회사 편입과 수익성 개선 전망에 일단은 뭐 SM이 올라왔다. 그리고 DOU도 오늘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하이브, 스튜디오 드래곤 등 한한령 해제 기대감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특징주로 본다면은 교보증권 그리고 DB손보가 27일 배당락 영향에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업종 상승 탑3는 오락문화, 섬유의류, 건설 등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업종 하락 바텀3는 운송장비와 부품, 기계장비, 운송창고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오늘은 되게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시장이었어요. 예, 오후장 되면서 계속 빠졌기 때문에 힘이 되게 없었었죠. 그래서 시장 보기가 되게 뭐 마음이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줄줄줄줄 오후장 되면서 힘을 못 내고 계속 흘러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쉽지 않았다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매크로 지표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GDP 나우 쪽인데요. 이게 약간 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연준 GDP 나우가 미국의 1분기 성장률입니다. 이 부분을 추정치를 마이너스 1.8%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항목 중에서 순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유일한 요소인데,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성장률로 본다면은 넷 익스포, 그러니까 이제 순수 수출 부분이죠. 순수출 부분이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밑에 이제 노란색 쪽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영역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단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를 본다면 금을 제외한 요소, 그러니까 금 조정 모델은 GDP 나우가 플러스 0.2%로 일단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마이너스 1.8% GDP 나우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급격한 단기적인 금의 수요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금을 제외한 걸로 한번 본다면 플러스 0.2% 정도로 아주 그래도 조금 처지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지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영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아직은 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키움증권 데이터인데요. 이 보시면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증시 영향인데 이제 31일 날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를 보면 약 한 달 정도 개별 업종 또는 종목 단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보인다는 거죠. 다만 증시의 추세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급감했던 증시 내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이 상승했고 향후에 외국인 수급의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 평균을 봤을 때 공매도 재개 이후에 D 플러스 20일, D 플러스 40일, D 플러스 60일의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 비교인데 대부분 보면 2009년도에는 다들 좀 코스닥이 안 좋았습니다. D 플러스 60일까지 되게 안 좋았고요. 2011년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D 플러스 20일부터 40일, 60일이 다 올랐죠. 코스피 코스닥 다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피 쪽은 뭐 D 플러스 60일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 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D 플러스 21일 때는 조금 빠졌지만 D 플러스 40과 D 플러스 60 정도에는 주가들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어쨌든 이렇게 수익률로 본다면 점진적인 외국인 수급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공매도 재개에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화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시면 막대 그래프를 보시는데요. 업종별 대차 거래 잔고 비중을 지금 살펴보면은 2차 전지 종목이 다수 포함된 IT 가전이 14.5%. 그러니까 최근에 대차 잔고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2차 전지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이 8.5% 이렇게 비롯해서 건강관리 5.5%, 조선이 5.3%, 그리고 상사자본재 5.2 업종순으로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종목이 다수 포함됐던 이쪽 관련해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조선, 상사자본재 이런 순으로 지금 대차잔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단기적인 수급 노이즈에는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선과 방산과 같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견조한 기존 주저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공매도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단기 변동성 장세를 좀 거친 이후에 어떤 매수 대응을 좀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대형 가치주 역시 공매도 리스크가 적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딱 정해진 답은 없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뭐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키움증권에서 자료를 낸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약간 영향을 줬던 부분이 이것도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제 안 좋았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채권 분석 애널리스트가 올려주신 자료인데 좀 올려주시면 CBO가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특별 조치를 사용하여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이 25년 8월이나 9월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PD님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 2023년 6월 3일 미의회는 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고 25년 1월 2일 부채 한도는 36.1조 달러로 다시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메디케어 신탁기금이 보유한 국채 중에 일부가 상환되면서 부채 총액이 540억 달러 감소를 했고요. 이 상환 덕분에 재무부는 추가 차입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부채 발행 정지 기간 시작을 25년 1월 21일까지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채 발행 정지 기간 동안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기금에 대한 투자를 일시 중지하면서 추가 차입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방공무원 퇴직 및 장애기금과 그다음에 우체국 퇴직자 건강혜택기금인데 또한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활용해서 현금 유동성을 보완하고 정부 운영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의 의회 예산처는 다음과 같이 추정을 했습니다.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런 특별 조치를 추가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을 25년 8월 또는 9월쯤 소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고요. 물론 이 예상 시점도 불확실한데 그 시점까지의 세수와 지출 규모가 CBO의 예상과 다를 수 있고 만약 실제 정부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진다면 25년 5월 말이나 6월 중순 이전에 재무부의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미국 시장에 다소 좀 불안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관세 이슈,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부채 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어제 발표가 많이 됐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헤드라인을 보여드리면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면 트럼프가 중국과의 틱톡 딜을 위해서 중국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무지하게 갖고 싶은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딜을 하기 위해서 중국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 그리고 관세 관련해가지고 서로 지금 전화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실제 전화통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세 매기면서 서로 전화통화하면서 이렇게 서로 조율하고 있다. 자, 이게 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중국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역시 조금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장난을 치고 있죠. 그래서 틱톡 딜을 위해서 중국 관세 낮춰줄 수 있다 언급을 했다는 매크로 이야기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반도체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보고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27%나 급락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74, 브로드컴 마이너스 4.78, AMD가 마이너스 4.0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2.18, 퀄컴도 마이너스 1.10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환경 규제 체계에 엔비디아의 중국 내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리포트가 나왔죠. 엔비디아가 급락세를 연출했는데 지난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 이란,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기업과 기관 80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엔비디아의 고객사인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인스파워 그룹의 자회사 6곳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또한 현지 시간 26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최고 경제 계획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을 쓰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엔비디아의 H20 칩이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데 이 제품은 강화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해지면서 중국 내에서 H20 관련된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꽤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 반도체라든지 소부장들이 안 좋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것들 관련해서 약간 뭐 언급을 좀 드리자면, 자,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올투자증권의 퀀트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어디까지 왔나인데요. 지난 5년 중에 역대급 저평가를 받은 삼성전자가 최근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차트 보시면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지금 역대급으로 빠져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밴드상에 프리미엄 밴드,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밴드까지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디스카운트 밴드를 엄청나게 또 하향 조정해서 내려왔던 밴드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는 여전히 디스카운트 국면에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도 디스카운트 국면에 밴드 하단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하단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엄청나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너무 크게 됐었는데 디스카운트 국면에 하단에 아직까지 놓여 있다는 거죠. 주가가 좀 반등을 줬지만 과거 등락 패턴을 보면 모멘텀 발생 시에 상하단 밴드를 추세로 넘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쪽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디스카운트율을 봤을 때는 아직은 상단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PBR 뭐 0.9배 정도까지 빠졌다가 뭐 1배 정도까지 왔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삼성전자의 평균 PBR이 1.4배입니다. 2배 가까이 올랐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평균 PBR이 1.4배면 앞으로 40% 정도까지는 올라도 역시 삼성전자가 PBR 기준 평균에 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좀 올라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반등이 추세인가 봐서는 추세 반등 시에 시장 내 이익 비중 확대 국면이었던 게 반해서 지금은 5년 중에 이익 비중이 또 가장 축소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익 비중이 올라갈 때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인데 최근 들어서 이익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쭉 되다가 이제 다시 살짝 고개를 듭니다. 그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익 비중의 어떤 흐름들이 EPS가 이제 하향 조정을 마무리하고 살짝 고개를 들면서 돌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삼성전자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HBM이나 AI 쪽 관련된 수요를 받았기보다는 오히려 레거시 쪽에 반등이 나오면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의 사업의 업황에 반등에 좀 더 민감하게 상승 쪽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자가 오늘은 올라가고 플러스권으로 그래도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마이크론 관련된 통지문입니다. 이게 이제 나왔는데 마이크론 가격 인상 통지입니다. AI 관련 기술과 수요 증가에 따라 제품 수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 예정이라는 통지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5년 HBM 생산량이 이미 완전 매진이 됐고 26년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서 고객사 계약 논의 중에 있다. 이건 뭐 하이닉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25년, 26년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 메모리 쪽에서 그래서 마이크론은 공급 긴축과 AI 수요 증가로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그래서 예상 인상률은 최대 1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미공개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1월 싱가포르 공장 정정 사태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기업의 가격 인상 현황을 본다면 샌디스크가 4월 1일부터
10% 이상 인상 예정에 있고 중국의 YMTC, 그러니까 가격 하락의 주 원인으로 이야기됐던 YMTC도 4월 내에 10% 이상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다음 달 낸드 웨이퍼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레거시 제품이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포스 쪽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낸드 디램 가격의 인상 전망인데요. 기존의 디램 가격이 올해 2분기 전분기 대비 0에서 5% 정도 하락을 예상했었습니다. 평균 디램 가격은 HBM을 포함한다면 디램은 3에서 8% 상승 전망을 했습니다. 역시 HBM3 12단 매출 증가에 따른 흐름을 보이는 거죠. 자, 낸드 같은 경우는 낸드 웨이퍼 가격이 10에서 15% 상승 전망을 했고요. 클라이언트 SSD 가격도 3에서 8% 상승 전망했습니다. 2분기부터 낸드 가격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고요. 역시 AI 수요 증가에 따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주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트렌드포스의 디램 에버리지 스팟 프라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이야기에 대해서 주간 스팟 가격인데요. 이게 보시면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지금 제일 왼쪽 보시면 3.39% 모델별인데요. 그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 1.57%, 그 다음에 왼쪽 세 번째 4.08%, 이렇게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19일부터 25일까지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스팟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 랠리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DDR4까지 상승세로 확산되고 있고요. 향후 몇 주간 스팟 가격 강세를 유지한다. 이게 트렌드포스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낸드 쪽도 보시면 이게 약 0에서 5%까지 토탈 낸드 프레시가 올라갈 것으로 보는 거고요. 2분기 때 각각의 그 제품별로 보신다면 제일 높게 올라가는 게 3D 낸드 웨이퍼거든요. 이게 10에서 15%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토탈 낸드 프레시가 0에서 5%까지 가격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거시 제품이 올라가면 역시 레거시 제품의 노출도가 높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HBM을 아직은 좀 뭐랄까 조금 이렇게 하이닉스보다 좀 처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뭐 하이닉스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죠. 하이닉스도 HBM3, 뭐 8단, 12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쪽도 어떤 영업이익의 상승폭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자, 하이닉스까지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반등 구간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은 삼성전자 쪽으로 좀 향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삼성전자를 좋아서 살 수도 있고 한국 시장을 또 외국인들이 일부 비중을 좀 채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변수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전력과 전선 설비 쪽이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증권사 TD 코헨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에 예정된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주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띄워주세요. TD 코헨의 리포트 헤드라인입니다. 이렇게 나온 이야기죠. 데이터 센터 채널 점검이라고 이제 리포트 제목을 쓰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이 구글과 메타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정된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했기 때문에 뭐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무너진다, 뭐 수요가 뭐 이렇게 관련해서 굉장히 연기되거나 이런 쪽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연기된 부분이 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야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라든지 메타의 기회가 오히려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구글과 메타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더 부과를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오늘 시장에서 무너질 이슈인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가 중단된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은 2기가와트 수준이고요. 150만에서 2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TD코에는 지난달 21일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2월 21일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소 2곳의 민간 운용업자와 체결했던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을 취소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하게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리포트가 아니에요. 이미 2월 달에 나온 이야기를 또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가가 급락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 뭐 특히 변압기 쪽도 마찬가지고요. 주가들이 크게 빠졌는데,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악재가 아닌데 이렇게 빠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메타의 24년 4분기 캐펙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26억 달러,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263억 달러 등등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나와 있죠. 거의 뭐 100% 가까이 공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25년 캐펙스 가이던스 예상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 이렇게 돼 있죠. 예상 가이던스가 돼 있고 유지가 쭉쭉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연기를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타나 구글이 굉장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빅테크들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뭔가를 줄인다, 다 같이 줄인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글과 메타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TD코엔의 리포트도 읽어보면 25년 상반기 수요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IT가 급락할 내용은 아닌데 왜 이렇게 급락을 할까라고 좀 약간 저도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좀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DS투자증권과 그리고 오늘 삼성증권에서 이 노이즈 관련된, 물론 뭐 다른 증권사도 일부 코멘트가 나왔는데 오늘 이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관련된 코멘트를 DS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난번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관련 오픈 AI와의 관계 변화와 추론 AI로의 전환 흐름의 영향이 크다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전반적인 AI 데이터 센터 공급 과잉 전망 때문은 아니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 추론 AI로의 전환이 지속되고 있고 광고와 검색 엔진 등 AI 서비스 기반 수익화를 본격화하는 구글과 메타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FY 2025에 800억 달러 캐펙스를 예정대로 집행할 것을 밝혔죠. 아까 제가 표에다가 밝혀드린 부분대로 800억 달러 캐펙스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취소를 두 군데 정도 연기하거나 취소를 했지만 할 수도 있지만 올해 캐펙스를 800억 달러 그대로 집행할 것으로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다만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보다는 서버와 기타 장비에 집중할 것을 전망을 했고 인프라 전력을 조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하락은 다소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 TD코인이 이미 2월 21일 날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부분은 언급을 똑같은 이야기를 2월 21일 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또 빠진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쭉쭉쭉 하면서 다만 신규 캐파 임대 취소는 오픈 AI의 학습 워크로드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연 설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관계 변화 때문에 일부 취소가 되는 것이지 전체 캐펙스를 줄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커멘트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으로 오픈 AI 관계 변화에 따른 단기 캐파 조정의 과정에 있다. 이게 단기적인 과정에 있는 이슈이다라고 이제 재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부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드파티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게 긍정적인 측면인데 해외 시장에서는 구글이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 캐파 축소분을 또 채우고 있다고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어웨이브 D를 포함해서 오픈 AI 데이터 센터 캐파 확보 노력도 부연이 됐고요. 생성 AI 산업 내에서 마켓 쉐어의 지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픈 AI가 모델 결정 경쟁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끈끈했을 때라면 관련 이슈의 파급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현재 API 측면에서는 코딩의 엔트로픽, 클라우드와 가성비의 구글 제미나이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성능 측면에서 현재 SOTA는 어제 발표된 제미나이 2.5 프로이죠. 그래서 애주어를 통해서 오픈 AI API가 제공되고 있지만 추론 수요의 모델 다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디바이스로 표현되는 AI PC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클라우드가 아닌 로컬 구동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번 노이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별 이슈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맥락상에서 노이즈를 전체 캐파 수요 둔화 이슈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삼성증권은 평가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악재인가? 그렇게 빠질 급락을 악재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헤드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AI가 스토리지를 위한 최초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픈 AI는 최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저장 장비를 구매하고 이를 위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게 명확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단독적인 오픈 AI의 어떤 관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뭐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이지 전반적인 업황의 AI 데이터 센터의 업황 축소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TD코인의 말처럼 구글과 메타 쪽에 오히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는 리포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의 전력기기 쪽에 전선 전력기기 쪽에 급락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과매도가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럼 수급이 그런 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 것이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길게 보면 크게 영향이 또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가 도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4월 2일 날 관세에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 갑자기 왜 오늘 한국 시간 뭐 새벽 5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 시간대 왜 갑자기 자동차 관세를 이야기했지? 라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멘 관련된 공격과 관련해서 이 챗방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 챗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실수로 민주당 의원이 들어오게끔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누군가를 초대를 했는데 그 챗방 안에 민주당 의원이 있었는데 이 예멘 공격과 관련된 뭐 내용들이 챗방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몇 날 몇 시에 뭘 하고 비행기 침투하고 뭐 이렇게 뭐 로켓 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그 챗방의 내용이 민주당 그 국회의원 쪽에 아마 그것들 공유가 되면서 이게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멘 공격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가 터지면서 약간 스캔들 같이 터졌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정치적인 스캔들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개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핫한 정치적인 이슈가 불거졌는데 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트럼프가 급하게 자동차 관세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뭐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자동차 관세를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준비가 된 발표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자동차 관세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발표가 급하게 좀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약간 그런 이유로 급하게 좀 발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뭐 어떤지는 모르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마 민주당 성향의 어떤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약간의 뭐 흐름이 있었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기자가 있었다고 하시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스캔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이 생기면서 이런 이슈들이 문제가 되면서 약간의 어떤 뭐 관세로 일단 뭔가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돕니다. 물론 뭐 그렇죠.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뭐 초코 크루아상님께서 뭐 덮밥도 아니고 관세가 덮밥도 아니고 왜 덮으려고 하냐. 그런데 아무튼 뭐 급하게 뭔가 발표된 듯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미쳤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GM도 그렇고요. 뭐 많게는 6% 정도까지 주가들이 빠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관세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미국 쪽의 비클, 그 다음에 파츠 쪽의 임포트, 수입이죠, 수입. 최근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은 멕시코가 34%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가 15%, 그 다음에 일본이 15%, 한국이 13%, 독일이 7%, 중국이 5%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의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있는 표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투증권에서 나온 자동차 업종 관세 영향인데요. 영업이익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판매 차량 중에 수입산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투자했지만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은 여전히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 이 표에서 보면 아마 아주 worst case,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산 15% 그리고 멕시코산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익성 타격이 예상된다 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에서 수익성 하락이 가장 큰 업체별로 본다면 이 예상입니다.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업체는 넥센타이어, 한원시스템, 금호타이어,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 한국타이어, HL만도, 현대모비스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그 가장 수익성 하락이 큰 업체 순서대로 좀 느끼면 가장 크게 수익성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넥센타이어 쪽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익성 하락은 현대모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환율에 이제 실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시장은 관세를 근거로 자동차 업종 주가를 예측을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는 거고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결국 자동차 관세는 0%로 종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불확실성 탕에 어떤 자동차 업종은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보이면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 시기인데 트럼프 1기 시대의 KLX 자동차 업종 상대 수익률인데요. 파란색 실선입니다. 이게 상대 업종 수익률입니다. KLX 관련된 자동차 업종의 상대 수익률인데 결국은 첫 번째 관세 위협과 철회 반복이 불확실성 시기에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줄줄줄 흘렀는데 초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당선일 이전에는 상대 수익이 좋았다가 당선 이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빠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관세 위협 지속 그리고 주요 협정 타결 불확실성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나빴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로나로 주가가 부진했지만 관세 불확실성은 소멸됐었는데 역시 관세 관련된 당선일 이후에 36개월, 42개월 뒤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KLX 대비 자동차 업종의 상대 수익률은 그때도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섹터가 이제 자동차 섹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섹터가 관세를 근거로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관세 흐름과 상관없이 뭐 최근에 트럼프 1기 시기를 본다면 역시 상대적으로 좀 자동차 섹터의 수익률은 좀 좋지 못했던 흐름이었다. 관세와 무관하게 좀 좋지 못했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초반에도 지금 현재 흐름이 1기 때와 좀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죠.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관세 대응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시장의 흐름, 수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언더퍼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관세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근데 뭐 그때도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일단은 우리가 1기 때는 그렇게 봤다라는 건데 2기 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SMCA 기준을 준수하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상무장관이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과 협의를 해서 미국 외 부품에 관세를 적용한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무관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봐서 일부 부품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줬습니다. 완성차와 핵심 부품은 75% 보조 부품을 75% 그리고 보조 부품은 65% 이상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필요합니다. 부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 알루미늄의 70%는 북미산이어야 하고요. 고임금 노동으로 생산된 차량과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USMCA에서 정의하는 원산지는 북미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멕시코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북미에서 조립하는 OEM 메이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격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보유 종목의 뭐 종목들의 어떤 반사 수혜 종목이나 강도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것도 당분간이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좀 밉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 테슬라가 아무 피해가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세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큽니다라고 약간 밉상 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아무런 말도 없이 발표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밉상입니다. 우리도 피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자동차의 피해는 엄청나게 크죠.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판매 차량 생산지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내 생산 비율이 테슬라는 100%거든요. 예, 미국 외 지역 생산이 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로스 리서치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포드나 GM 이런 걸 보시면은 뭐 그쵸. 다른 메이커들은 미국 내 생산 비율이 이제 테슬라가 100%인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약간 밉상처럼 테슬라가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품의 해외 조달이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원자재 수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생산 차량 일부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테슬라의 브랜드의 어떤 미국 내 판매 차량 생산지 비율이 상당히 엄청 높죠. 거의 뭐 대부분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본인들은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생각하면은 가격 경쟁력을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뭐 자기네들은 아무 영향이 없는 게 아니다. 피해 우리 똑같이 입는다 말하는 것은 좀 밉상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요. 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엔터 미디어 화장품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획사, 뭐 음원 음반 쪽 상당히 괜찮았고 디어 유까지 상당히 좀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고요. 일부 펌텍 코리아 등을 포함한 일부 화장품, 한국 콜마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화장품에 대한 뭐 징벌적 관세 부과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 관세 부담은 판촉 형식이나 용량 이런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소비자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직구 아마존 등으로 판매되는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 부과를 받더라도 $3 미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이나 벤더 등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공급가가 판가의 30~40% 수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관세로 인한 영향은 $1 미만 정도로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판매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나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선크림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FDA 승인과 OTC 적합 공장 업데이트를 좀 해보면 코스맥스 화성과 뉴저지는 미국 FDA 승인, 그리고 한국 콜마의 부천, 세종, 그다음에 PTP, 그다음에 CSR 같은 경우도 한국 콜마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음성과 그다음에 인구로도 이게 관련해서 인천 쪽이죠. 예, 잉글토토아 같은 경우는 인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맥스, 한국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은 미국 FDA 승인 등과 포함된 적합, OTC 적합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건설업황 회복 기대감에 관련주가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산불 관련된 피해 지속 속에 모듈러 주택이나 조림사업, 재난, 공기청정기주가 상승한 점,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탄소 중립 기술 부각이 되면서 탄소 중립,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맥 관련주 이틀 연속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I see you.